제 이름은 김도연, 올해 47살입니다. 저는 스스로를 그저 평범한 대한민국의 중년 남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사실 제 삶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이라면 그래도 도연 씨는 참 반듯하게 잘 살아왔다라고 말할 겁니다. 건설회사에서 20년 넘게 꾸준히 일했고 승진은 더디지만 그래도 남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만큼은 책임을 다하며 살아왔습니다. 나이 40의 부장 자리까지 오른 것도 제겐 큰 성취였지요. 젊었을 때부터 가정을 우선으로 삼았고 술자리를 좋아하지 않아 회사 동료들과도 거리를 두는 편이었습니다. 동료들이 밤마다 술에 취해 들어갈 때 저는 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제겐 아내와 아들이 세상의 전부였으니까요. 27살이던 해 아내 정은주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은주는 제 또래였지만 성격은 저보다 훨씬 활달했고 웃음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동아리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주변 분위기를 환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지요. 사람들 속에서 잘 어울리고 이야기를 주도하는 그녀와 늘 조용히 구석에서 책을 읽거나 기타를 치던 저의 만남은 조금 의외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은주는 제 차분함 속에서 안정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결혼 이후로도 그녀의 명랑한 기운은 집안 곳곳을 밝게 채웠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 저는 이 가정이야말로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20년을 살아왔습니다. 물론 부부로서의 갈등이나 크고 작은 다툼은 있었지만 언제나 화해했고 우리는 결국 서로를 믿는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삶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 시작은 제 동생 김성훈이었습니다. 저보다 5살 어린 성훈은 언제나 가족들의 걱정거리였습니다. 대학은 중간에 그만두었고 사회생활도 안정적이지 못했습니다. 결혼은 일찍 했지만 사업을 벌였다가 실패하면서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결국 아내와도 갈라섰습니다. 성훈은 재산도 가정도 자존심도 한꺼번에 잃은 채 빈털터리가 되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전화를 걸어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 나 당분간 형 집에 있어도 될까? 진짜 갈 데가 없어. 그 목소리에는 절망이 짙게 묻어 있었습니다. 친형으로서 차갑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다른 형제도 없는 상황에서 제가 아니면 성훈을 받아줄 곳이 없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은주야, 성훈이가 이혼하고 지금 갈 데가 없대. 우리 집에서 한동안 지내게 하면 어떨까? 아내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가족인데 당연히 도와야지. 힘들 때 같이 있어주는 게 가족이잖아. 그 따뜻한 반응에 저는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역시 은주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성훈은 저희 집에 들어왔습니다. 거실 한쪽에 있는 작은 방을 내주었고 그곳이 성훈의 임시 거처가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성훈이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이기 바빴습니다. 술에 취해 울기도 하고 형, 나 왜 이렇게 인생이 꼬였을까라며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등을 두드리며 괜찮다. 천천히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위로했습니다. 은주도 처음엔 동생을 친동생처럼 챙겨주었습니다. 따뜻한 국을 끓여주고 세탁물을 챙겨주며 이제 힘내야지라고 격려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은주가 고마웠습니다. 역시 내 아내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 우리 가정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더욱 커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 한켠에는 묘한 불안이 있었습니다.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막연한 감각이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외부인이, 그것도 친동생이 끼어드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균형을 흔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그런 걱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은주는 내 아내고 성훈은 내 동생인데 가족끼리 도와주고 의지하는 게 뭐가 문제겠어? 스스로를 그렇게 다독이며 마음속 불안에 싹을 해서 무시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성훈이 집에 들어온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어색함은 사라지고 그는 점차 집안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들어오면 성훈이 은주와 함께 거실에서 TV를 보며 웃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족끼리 잘 지내니 좋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묘하게 설명할 수 없는 이질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은주의 웃음소리가 예전보다 더 자주, 더 크게 들리는 것도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그것을 단순히 기분 탓이라고 치부했습니다. 아들 민재는 고등학교 2학년으로 공부에 치여 집에서 자기 방에만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자연스럽게 대화의 주인공은 아내와 동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바쁘게 회사에 다니며 가족끼리 잘 지내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저는 애써 현실을 보지 않으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제 인생에서 가정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자만심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게 될 줄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성훈이 집에 들어온 지 2달 가까이 되면서 저는 집안의 공기가 묘하게 달라지고 있음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내 은주와 성훈은 여전히 형수님 하며 웃고 떠들었고 저 역시 회사 일로 늦게 귀가하는 날이 많았기에 크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두 사람 사이에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감 같은 것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가령 제가 퇴근 후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실에서 들리던 대화 소리가 순간적으로 뚝 끊겼다가 어색한 웃음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제가 뭐 하다 그래? 하고 물으면 그냥 TV 보면서 얘기했어라는 짧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은주가 하루 있었던 일을 길게 늘어놓으며 이야기했을 텐데 요즘은 제 질문에 시선을 피하거나 급히 화제를 바꾸곤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은주의 행동에 미묘한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평소 화장이나 옷차림에 크게 신경 쓰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아침마다 거울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을 말끔히 다듬고 외출할 일이 없는 날에도 화장을 하고 집안일을 하더군요. 왜 갑자기 이렇게 신경을 써? 하고 농담처럼 물었더니 은주는 여자니까 당연한 거지라며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20년을 함께 살아온 제 눈엔 그 웃음 뒤에 무언가 숨겨진 긴장감이 보였습니다. 또한 세탁기를 돌리던 어느 날 저는 낯선 속옷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화려한 디자인과 색상의 속옷이었습니다. 은주는 늘 단정하고 수수한 스타일만 고집했는데 갑자기 이런 속옷을 사입는다는 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새로 산 거야? 하고 묻자 은주는 그냥 세일하길래라며 대수롭지 않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또 하나 달라진 점은 은주가 갑자기 휴대폰에 비밀번호를 걸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전까진 가족끼리 서로 휴대폰을 들여다볼 정도로 아무런 비밀이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 은주는 휴대폰을 손에서 거의 놓지 않았습니다. 알림이 오면 곧바로 화면을 가리고 심지어 화장실에 들어갈 때도 휴대폰을 챙겨 들어갔습니다. 제가 무심코 비번 왜 새로 만들었어? 하고 묻자 은주는 요즘 스팸이나 피싱이 많다잖아. 나도 조심해야지라며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서 어딘가 불안한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괜히 의심할 필요 없어. 은주는 내 아내고 성우는 내 동생이다. 그냥 우연한 변화일 뿐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차갑게 올라오는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마치 집안 어딘가에서 서서히 균열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 기분. 그때는 아직 그 균열이 얼마나 깊고 치명적인 파국으로 이어질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바로 그 작은 징후들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현장 점검을 위해 외부 미팅이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일정이 취소되어 예상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2시도 채 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은주가 장을 보거나 집안일을 하고 있을 시간이었고 성우는 낮잠을 자거나 밖에 나가 친구를 만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집에 들어서며 저는 그저 평범한 주말 풍경을 기대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평소라면 TV 소리나 주방에서 나는 생활 소음이 들렸을 텐데 집은 기묘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발자국 소리를 죽이며 신발장을 보니 은주의 슬리퍼와 성훈의 운동화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모두 집에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은주야? 성훈아? 몇 차례 불러보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거실을 지나 안방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는데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보다 물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거품이 일며 찰랑거리는 소리 사이로 낮은 웃음소리가 간간히 섞여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착각일지도 모른다고 해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어진 목소리는 제 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누나, 조금만 더 세게 해줘. 성훈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아. 아직 시간 많아. 이번에는 분명히 은주의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주먹으로 세게 얻어맞은 듯 쿵 내려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눈앞이 어지럽게 흔들렸습니다. 설마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 아닐 거야. 절대로 아닐 거야. 그렇게 속으로 부정하며 욕실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아파트 특유의 헐거운 문틈은 잔혹할 만큼 선명하게 그들의 숨소리와 대화를 제게 들려주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문고리를 움켜쥐고 힘껏 돌려보았지만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주방으로 달려가 드라이버를 집어들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 손끝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를 악물고 문고리를 억지로 돌려 열기 시작했습니다. 안에서 갑작스럽게 들려오는 두 사람의 당황한 목소리. 뭐야? 문이 왜 이래? 형, 아니 언니 오는 시간 아직 아닌데. 마침내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인생 전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욕실의 하얀 타일 위 김이 자욱하게 서려 있는 욕조 안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은주와 성훈, 제 아내와 제 친동생이 서로의 몸을 가리려 허둥대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엔 당황과 공포가 동시에 서려 있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장이 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저는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숨조차 쉬기 어려웠습니다. 20년 결혼 생활 동안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던 아내, 언제나 철없는 동생이라 여겼지만 그래도 지켜주고 싶었던 내 혈육. 그 두 사람이 한 공간, 그것도 욕조 안에서 제 머릿속은 충격으로 마비되었습니다. 겨우 정신을 붙잡으며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아 카메라 초점이 흐릿하게 흔들렸지만 어떻게든 셔터를 눌렀습니다. 몇 장의 사진을 찍는 동안 은주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도연씨, 이건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성훈도 욕조에서 허겁지겁 일어나며 외쳤습니다. 형, 진짜 오해야. 설명할게. 나 그냥. 그러나 그 어떤 말도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눈앞에 현실이 이미 모든 설명을 압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돌아서 나와 안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은 무겁고 시야는 흐려져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을 쾅 닫고 침대 위에 주저앉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손에 들린 휴대폰 속 사진들이 흐릿한 화면 속에서 번져 보였지만 그것은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꿈이라면 좋겠다고 수십 번 되뇌었지만 사진 속의 그 장면은 냉정한 현실임을 잔혹하게 증명했습니다. 밖에서는 두 사람이 우왕좌왕하며 문 앞에서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담요를 뒤집어 쓴 채 몸을 웅크리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20년을 함께한 아내와 내 동생의 배신. 이보다 더 끔찍한 악몽이 세상에 있을까요?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믿었던 가정, 제가 사랑했던 아내, 제가 지켜주고 싶었던 동생.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현실 앞에서 저는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은 지옥이었습니다. 안방문을 닫고 이불을 덮어쓴 채 저는 세상과 단절된 사람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는 아내 은주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렸습니다. 도연 씨, 제발 문 좀 열어줘. 설명할게. 진짜 그런 게 아니야. 뒤이어 성훈의 낮고 떨리는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형, 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근데 제발 한 번만 얘기 들어줘. 그들의 목소리는 무겁게 제 귀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을 듣는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욕조 속에서 본 그 장면, 카메라에 찍힌 사진은 변명이 불가능한 진실이었으니까요. 오히려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수록 제 가슴 속에서는 분노와 절망이 끌어올랐습니다. 그렇게 밤을 꼬박 새운 뒤 새벽녘에 잠시 졸다 깨니 거실은 고요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든 듯했고 저는 마치 유령처럼 방을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새벽 방송이 흘러나왔지만 눈앞의 화면은 형체 없이 흔들려 보였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욕조 속에서 교차하던 두 사람의 시선과 당황한 표정만이 끊임없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들이 학원에 가고 집안에 세 사람만 남았을 때 저는 마침내 두 사람과 마주했습니다. 베란다 문을 열고 차가운 바람을 마시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언제부터였어? 은주와 성우는 마치 약속이나 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없이 눈물만 흘리던 은주가 결국 무릎을 꿇으며 울먹였습니다. 한 달 전쯤 내가 술 마시고 울고 있을 때 성훈이가 위로해줬어. 그때 내가 먼저 안겼어. 너무 외롭고 힘들었어. 그게 시작이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빨래 건조대를 붙잡지 않았다면 주저앉아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은주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말 한순간의 실수였어. 근데 자꾸 마주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목구멍에서 뜨거운 피가 솟구치는 듯 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터져나와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서 위로가 욕조에서 같이 목욕하는 거였어? 그게 내가 말하는 외로움의 대가야? 은주는 울면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성훈도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나도 사람 새끼가 아니야. 근데 그날 이후로 멈출 수가 없었어. 3번, 4번 아니 더 됐을지도 몰라. 매번 끝내자고 했는데 도저히. 그 고백은 내 심장을 다시 한번 갈갈이 찢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서하기 어려운데 여러 번이었다니. 게다가 그들이 스스로 멈출 수 없었다는 고백은 제 존재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말 같았습니다. 잠시 후 집에 돌아온 아들이 방으로 들어가자 저는 다시 두 사람과 거실에서 마주했습니다. 성훈이 조심스레 다가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 내가 잘못했어. 근데 형수님은 은주는 나보다 더 힘들었어. 나 혼자 감당할게. 형수님은 입 닥쳐. 저는 성훈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한순간에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은주를 감싸? 내가 내 동생 맞아? 내 피, 내 가족 맞아? 성훈은 울면서 고개를 저었지만 저는 그 얼굴을 보기도 싫었습니다. 그때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연 씨,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진짜 후회해.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우리 가정을 지켜줘. 민재를 위해서라도. 민재. 우리 아들의 이름이 언급되자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면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존재인 아이가 부모와 삼촌의 추악한 배신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이 들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곧 차갑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었으면 처음부터 그러지 말았어야지. 민재를 위해서라면 너희가 나를 배신하지 말았어야지. 은주는 흐느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날 밤 이후 아침이면 무표정하게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저녁이면 아이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차갑게 준비했습니다.
아내의 핸드폰 습관, 집안에 남겨지는 작은 흔적 하나까지 모두 주시했습니다. 욕실에서의 그 장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성운을 내보내던 날, 집안 공기는 오래된 담요처럼 눅눅하고 무거웠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의 캐리어를 현관 앞까지 끌어다 놓고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다시는 이 집에 오지 마. 나에게도 민재에게도 내 형수에게도 연락하지 마. 성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몇 번이고 미안하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힘이 없었고 땅속으로 파묻히는 듯 작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제 귓속에서는 오래된 시계의 초침처럼 딱딱하고 끊어지는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20회 넘게 쌓아 올린 제 확신이 산산이 부서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동생을 내쫓는 장면이 아니라 제 삶 전체에서 가장 깊은 금이 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은주는 부엌 싱크대에 두 손을 짚었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들썩였지만 눈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기력이 다 빠져버린 사람처럼 숨을 고르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말을 섣불리 꺼내면 그것이 곧 폭발의 도화선이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말이라는 건 사실을 정리하고 감정을 도려내는 칼 같은 도구인데 그날의 우리에겐 그 칼을 쥘 힘조차 없었습니다. 밤이 내려앉아 집안은 더욱 적막했습니다. 불을 끄면 천장 모서리마다 균열이 그려졌습니다. 그 균열은 실제 벽이나 타일에 난 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관계, 우리 삶, 우리가 함께 만든 지난 20회의 세월 전체에 번져가는 균열이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속에서 돌이 굴러내리는 소리가 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가족의 붕괴만큼은 막고 싶었습니다. 최소한 민재에게만큼은 이 집이 아직 귀가할 수 있는 장소로 남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민재가 언제든 마음 놓고 들어와 신발을 벗고 가방을 던져놓고 저녁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그런 집. 그래서 다짐했습니다. 양가 어른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제 부모님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장인 장모님은 아직 건강히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알게 된다면 은주와의 관계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이고 민재는 양쪽 어른들의 시선 속에서 더 깊이 상처받을 겁니다. 저는 그 조용한 지옥을 상상만 해도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몇 가지 규칙을 세웠습니다. 서로의 시간을 침범하지 말 것. 민재 앞에서는 절대 다투지 말 것. 일정은 반드시 공유할 것. 이런 규칙들은 겉보기에 평화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장치였지만 실제로는 얼음 위에 세운 천막 같았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롭고 차가운 균형이었습니다. 저는 가족 상담을 제안했습니다. 은주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담센터에 가면 작은 방 안에서 상담사가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낮은 목소리로 잘못과 상처를 꺼내놓곤 했습니다. 상담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뢰는 부서진 컵 같아요. 다시 붙일 수 있지만 흠집은 남습니다. 그 말이 제겐 칼날처럼 박혔습니다. 붙여도 흠집 부서지면 파편. 어느 쪽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말이 미칠 듯이 슬펐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버텼습니다. 민재가 수능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고 저녁에는 문제집을 펴주며 익숙한 등 두드림으로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는 일. 그 작은 의식들이 우리 가족을 간신히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은주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화장을 더 공들여 하고 예전엔 입지 않던 옷을 새로 사입었습니다. 변화는 미묘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수능을 불과 한 달 앞둔 어느 날, 저는 관리사무소 CCTV를 확인하다가 이상한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밤 10시쯤 은주가 화려하게 차려입고 아파트 현관을 빠져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긴 코트, 은은한 향수, 작은 클러치. 그녀의 걸음걸이엔 낯선 생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와 함께 있는 장면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영상을 몇 번이고 되감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단순한 외출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 뒤로도 흔적을 찾으려 애썼지만 카드 사용 내역도 택시 영수증도 모두 깨끗했습니다.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뚜렷한 단서는 없었습니다. 속으로는 끓어오르면서도 겉으로는 민재를 위해 아무렇지 않은 듯 버텼습니다. 며칠 뒤 저녁 민재가 가방을 던져놓고 제 옆에 털썩 앉더니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오늘 강남역에서 엄마랑 삼촌 봤는데.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공기가 얼어붙는 느낌이었지요. 하지만 민재는 곧 입술을 깨물더니 말을 바꿨습니다. 아니다. 그냥 내가 잘못 본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들지 않고 서류를 넘기는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뭐 착각했겠지. 입술 안쪽이 피가 날 정도로 깨물렸지만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의심보다는 누군가의 부탁을 그대로 받아들인 듯한 순진한 무심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분명 은주가 아이에게 아빠에겐 말하지 말라고 했을 겁니다. 그날 밤 은주가 거실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왔을 때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녀가 침대에 눕자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늘 강남역에 다녀왔어? 은주는 순간 몸을 굳히더니 곧 태어난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집에만 있었는데. 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재가 봤다더라. 너랑 성훈이 같이 있는 거. 그런데 애가 착각했다고 덥더군. 내가 부탁한 거겠지? 그제야 은주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떨리더니 낮은 목소리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냥 우연히 마주친 거야. 별일 아니었어. 민재가 오해한 거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언제까지 우연이라고 할 거야? 이제 민재까지 끌어들였잖아. 아이한테 거짓말을 시키고 아빠에게 숨기게 하고 그게 내가 말하는 가족이야? 은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는 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침묵은 마치 폭풍 전야 같았고 저는 이 침묵이 우리 삶의 마지막 전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마침내 은주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성훈과의 메시지, 호텔 라운지 기록, 민재가 봤던 날짜와 겹치는 내역까지.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속이 바닥까지 가라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은주는 울먹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도연 씨.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이번만. 저는 말을 끊었습니다. 그만해. 이미 끝났어. 내가 뭘 말해도 달라질 건 없어. 정리하자. 이혼하자. 은주는 흐느끼며 제 팔을 붙잡았지만 저는 단호히 뿌리쳤습니다. 그 길로 저는 변호사와 상의했고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양가 부모에게 사실을 알리자 장인 장모는 충격으로 무너졌습니다. 오랫동안 믿어온 딸이 남편의 동생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장모는 눈물로 얼굴을 감쌌고 장인은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은주가 그 가족 안에서도 자리를 잃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제 부모님은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성훈에 대한 분노는 감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부모님은 둘째 아들과의 의절을 선언했습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냉정한 통보였습니다. 은주는 남편에게서뿐 아니라 시부모에게서도 완전히 외면당했습니다. 저는 성훈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에서도 그는 철저히 고립되었고 양쪽 부모에게서도 외면당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제 동생이 아니라 법적 가해자였습니다. 이혼 소송은 길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충분했으니까요. 그러나 주변의 시선은 잔인했습니다. 동생이랑 저럴 수 있나? 그래도 도연 씨 참 반듯하게 살던데 수군거림은 공기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저를 지키는 유일한 방패였으니까요. 결국 저는 민재에게도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언젠가 들을 이야기라면 차라리 제 입으로 전하는 게 옳았습니다. 짧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재야, 엄마는 큰 잘못을 했고 그래서 아빠랑 갈라서야 한다. 하지만 너한테는 끝까지 엄마고 아빠다. 그건 변하지 않아.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오래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조용한 동의가 제 마음을 더 깊이 찔렀습니다. 결국 법원은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아파트는 제가 가져가되 은주는 일부 현금을 정산해야 했습니다. 위자료 역시 인정되었고 상간소송에서도 성우는 패소했습니다. 판결문을 손에 쥐는 순간 긴 악몽이 끝났다는 해방감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잃어버린 세월과 아이가 떠안아야 할 상처는 뼛속 깊이 무겁게 남아 있었습니다.